여러분,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개론이 어렵게 나온다는 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개론이 쉽게 나오는 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문제로.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잘 보내셔야 돼요. 힘내세요. 그래도 일단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안 나온 것보다는 나온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졸더라도 졸리면 잠깐 졸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또 보세요. 자, 이제 13번입니다. 투자자 갑은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년 동안 매년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매년 연말 그 부분에 동그라미 치세요. 3천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답니다. 정기적금에.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연 10% 동그라미.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럼 결국은 3년 동안 연금을 부었어요. 얼마씩? 3천만 원씩 붓죠. 그때 3년 말에 얼마가 될지를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은근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함정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 내용을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현금의 흐름을 한번 표시해 보는 게 중요해요. 현금의 흐름을. 그래서 보시면 지금 1년 초가 있고 1년이겠죠. 1년 초. 그럼 1년 말, 2년 말, 3년 말이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어요. 문제를 풀 때.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년 말에 3천만 원씩 불입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금액을 적어보는 거예요. 얘를 꼭 한번 나눠 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럼 얘는 1년 말에 지금 3천만 원 집어넣었죠. 3천입니다. 2년 말에도 3천만 원이에요. 3년 말에도 3천만 원을 붓겠네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 연금들 다 모아서 3년 말에 얼마일지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얘는 이자율이 지금 10%죠? 그럼 10%면 몇 번 붙어요, 여러분? 이 금액이 몇 번 이제 달라붙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얘는 한 번, 두 번 붙죠? 이자가. 그럼 110% 두 번 붙었죠? 그럼 얘를 미래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110%의 몇 번으로 2승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2년 말에 3천만 원 부은 금액, 이 금액은 두 번 이자가 붙나요? 한 번 붙나요? 한 번 붙었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110%의 몇 번? 한 번? 1승은 하나만 하죠, 여러분? 그럼 지금 3년 말에 불입한 3천만 원은 3년 말 금액 그대로잖아요. 얘는 하나도 안 붙는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갖다 쓰면 되겠네요.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1.1의 2승은 얼마죠? 1.21? 그렇게 안 하고 3,000 곱하기 1.1 곱하기 1.1 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요? 3,630 나오죠? 됐습니다. 그럼 얘는 3,000에 1.1 곱하면 3,300이죠? 그럼 얘는 그냥 3,000이죠? 다음은 얼마예요? 3,930? 4번이 답이죠? 3,000이 아니에요. 9,000. 죄송합니다. 저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돼요. 9,93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 문제가 여기가 연말이 아니라 연초라고 주면 매년 초 3천만 원씩 불입을 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달라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적어볼게요. 얘 1년 초에 3천 부었죠? 연초에 붙는 거니까. 그럼 1년 말이 2년 초죠? 1년 말이 2년 초잖아요. 그렇게 안 적고 1년 초, 2년 초, 3년 초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럼 얘 3천. 그 다음 3년 초에도 3천이죠. 그래 놓고 3년 말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본 거잖아요. 똑같이.
그럼 아까 했던 내용과 다른 게 느껴지셔야 돼요. 지금의 이 금액은 3천만 원은 1년 초에 불입한 금액은 3년 말까지 몇 번 이자가 붙죠, 여러분? 하나, 둘, 세 번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1.1에 몇 승? 3승을 곱해주는 거고. 얘는 두 번이겠네요, 그럼? 1.1에 몇 승이고 2승이고. 얘는 몇 번? 한 번이죠. 1.1에 1승이네요. 되셨어요? 그러면 얘는 곱하면 3,000 곱하기 1.1, 1.1, 1.1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얘가 금액이 3,993이 나올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그 다음 얘는 곱하면 3,000 아까 630이죠. 1.21이니까 얘는 1.331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고 그 다음 얘는 3,300. 그럼 이 금액을 더하면 1,000 얼마가 나오죠. 계산이 달라진다는 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로 나왔었으니까? 연말로 나왔었으니까 만약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응용해서 연초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주의를 꼭 해두세요. 14번. A는 매월 말에 5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했답니다. 이 적금의 명목금리는 연 3%이며 월 복리 조건이랍니다. 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월. 이 적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첫 번째,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면 그냥 찍어야 되죠. 절대로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문제를 푼 요령은 얘 매월 50만 원씩 연금인가요? 5년 동안 매월 부어 나갔을 때 이 연금의 미래 가치가 궁금한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연금액 50만 원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식을 아는 사람은 풀고 모르면 찍어야죠. 아까 연습했던 거. 그럼 찾아볼게요, 여러분. 찾아볼게요. 얘 복잡한가요? 원래는 외워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자율이고 1 플러스 이자율이니까 원리금이죠. 원금이죠. 중간에 마이너스죠. 이 앞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n승 맞죠? 그럼 중요한 건 얘는 플러스 n승이니까 얘 미래가치예요. 미래가치 계수죠. 복잡하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이거나 뭐예요 얘가? 감채기금 계수죠. 근데 얘가 분자가 길죠. 분자가 크면 얘를 곱하면 덩어리 금액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의 정체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죠. 얘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을 쿡 찍으면 틀린 거예요. 왜 틀렸죠? 얘 지금 3%는 연이자율이죠. 5승은 연수죠. 이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얘를 12 나누고 12 곱한 애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찾아보면 어디에 있어요, 걔가? 몇 번에? 2번에? 2번에 있죠? 답이 그래서 2번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식은 이걸 외울 수 있는 사람만 푸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거의 15년 만에 한 번 다시 나온 거예요. 화폐 시간가치 계수의 식을 아까 설명드렸던 그 식 외우는 방법, 그걸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15년 만에 다시 나왔다고. 네. 그래서 이건 선택입니다. 이 식을 외울지 말지는 선택이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데 꼭 한번 집에서 한번 탐정 놀이 하듯이 적어보세요. 한번 쭉 적어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식을 떠올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15번. 그래서 지금 14번까지 화폐 시간가치 계수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고개 드세요. 자, 복습할 거예요. 화폐 시간가치 계수는 크게 몇 가지로 존재한다?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존재하죠. 6개인데 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현재가치 계수와 미래가치 계수.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대답하세요. 감채기금 계수는 현재가치 계수다. X. 상환기금 계수는 현재가치 계수다. X. 저당상수는 현재가치 계수다. O. 저당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X. 그 죽음의 T가 기억나야 된다고요. 적금 부을 때 사용하는 건 뭐다? 감채기금 계수예요.
예? 얼마씩 적금해 나갈 때 미래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적금액을 알고 싶을 때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그냥 미래가치계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걔는 일시불을 얘기하니까. 다시 지금 1억이 있는데 걔를 10년 동안 예금 부었어요. 10년 뒤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럼 지금 1억은 일시불이죠. 그럼 10년 뒤 금액이면 미래가치죠. 무슨 계수? 그렇죠.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야. 그럼 걔를 곱하거나 아니면 뭐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제가 뭐로 나누면 돼요? 이 질문은 역수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드린 거죠. 그 개념인 거예요. 지금 1억을 빌렸어요. 저당이야, 저당. 대출 금액이야. 은행에서 1억을 빌렸어요.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갚는데요. 그럼 뭘 곱하면 돼요? 저당 상수를 곱하면 매월 갚을 금액이 나오죠? 주의할 내용. 매월이면 12 나누고 12 곱한다? 연수면 그냥 연이자율 연수예요? 네. 그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는 저당 상수가 있거나 연금의 현가 계수는 반드시 있어야죠. 그러니까 구하니까. 그 다음 빌린 순간 갚는 걸 상환, 남은 게 잔금이에요. 전체 금액이 대출 원금이죠. 그러면 빌린 순간이라고 얘기한 건 이미 저당 상수나 연금의 현가 계수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걸 머릿속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럼 상환 비율 계산, 잔금 비율 계산할 때는 연금의 내가 계수로 구한다 그러면 X. 감채기금 계수로 구한다 그러면 X. 뭐로 구해요? 연금의 현가 계수로 구하죠. 네. 그럼 잔금 비율은 짝대기 짝 긋고 잔금이 분자, 분모의 원금. 그럼 잔금 전체 금액을 구할 때는 매기간 연금액에 연금의 현가 계수 잔여 기간을 곱하면 잔금이 나오죠. 상환 기간을 곱하면 상환 금액이 나오죠. 연금의 현가 계수 전체 기간을 곱하면 전체 원금이 나오죠. 지금 그 얘기였던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 연초에 불입하는 것과 연말에 불입할 때 이자가 붙는 금액이 달라지죠. 1년 말에 금액을 계산해요. 연초에 부었어요. 1억을. 1년 초에 붙고 1년 말이에요. 그럼 한 번 붙죠. 한 번 이자가 붙는 게 느껴지세요? 근데 만약에 연말에 붙고 연말에 찾는데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지금 근데 문제에 나온 거잖아. 사실은. 그럼 그 금액 그대로죠. 1년 말에 붙고 1년 말 금액을 계산하라 그러면 부은 금액 그대로인 거지. 이자가 안 붙으니까. 되셨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n승이면 현재가치계수, 미래가치계수? 현재가치계수. n년을 빼면 현재가치가 된다고요. 플러스 n승이면 n년 뒤가 되니까 미래가치가 되는 거죠. 복잡하면 연금과 관련된 계수. 단순하면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 중간은 항상 원리금과 원금은 마이너스로 존재. 괄호 앞이 마이너스면 뒤에 n승도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 그게 플러스 n승이면 틀린 식이라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원리금이 먼저 나오거나 원금이 먼저 나오거나 순서가 바뀔 수 있죠. 그 사이는 항상 마이너스고. 그러면 이 식이 있는지 보세요. 칠판 여기 보세요. 머리를 열어서라도 집어넣어 드리고 싶네요. 머리를 열어서라도.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1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 그랬죠. 얘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긴 플러스여야 되잖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1 플러스 R에 n승 플러스 1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 있을 수 없어요. 얘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이 더블이 된다고요. 이런 식 없다고. 이 중간은 항상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1 마이너스 R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자자 과거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를 기준으로 이자가 붙어서 110% 됐다가 10% 가면 100%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R만 있는 거지 1 마이너스 R이라는 식은 아예 없다고. 됐나요? 그러면 이제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 여기는 무슨 n승? 그렇죠. 이제 됐네요. 마이너스 n승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n승이니까 현재가치계수, 미래가치계수? 현재가치계수입니다. 그렇죠. 얘 분자가 더 커요? 분자가 크죠? 그럼 얘 곱하면 커지죠? 덩어리 금액 나오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죠. 얘 뒤집으면
저당 상수죠. 되셨어요? 다시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분의 R이래요. 이 식은 맞아요? 일단 맞죠? 그럼 얘 플러스 N승이죠? 그럼 미래가치 계수죠? 분모가 크죠? 그럼 얘 곱하면 쪼개지죠? 적립할 금액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의 정체는? 그렇죠. 성공했어. 예. 이 정도면 잘하시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하는 수강생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네. 잘하신 겁니다. 15번,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부터 풀어볼게요. 15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한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볼 거예요. 이제 잠깐만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 나올 문제들의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만 봅니다. 저만. 대답을 잘하세요. 대답을. 네. 여러분 평균과 분산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첫 번째 시작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수익만 크면 무조건 투자를 하나요?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두 글자 뭐가 있기 때문에? 위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수익과 위험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감안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각각의 투자 안에 수익과 위험이 객관적으로 수치화됐어요. 계량화된 거야. 얘는 수익이 얼마인 투자, 위험이 얼마인 투자 객관적으로 수치화됐어요. 그런 투자안들이 있어. 그럼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투자자인 우리가. 그때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해요? 수익이 작은 것? 수익이 큰 것. 수익이 작은 것. 수익이 큰 게 수익이 작은 걸 지배하죠. 그럼 우리는 지배하는 걸 선택해요? 지배당하는 걸 선택해요? 지배하는 것. 이게 지배 원리죠. 이게 수익과 위험의 원리죠. 근데 수익은 정상, 호황, 불황일 때 기대 수익이 각각 다르고 그 확률이 달라서 가중 평균에서 구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수익은 평균치로 나온다. 그럼 그 평균치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할 확률이 분산. 나눠져서 흩어져 있는 것. 편차. 제곱근 씌우면 표준 편차죠. 그래서 분산과 편차는 뭘 의미한다? 위험이죠. 투자의 위험. 평균의 기대치는 뭐고? 수익이고. 수익. 그러면 제가 이제 바꿔서 얘기할게요. 평균의 기대치가 동일한 투자에서는 머릿속으로 바꿔야죠. 수익이 동일한 투자는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평균의 기대치가 동일한 투자에서는 분산의 크기가 작은 투자를 선택한다. 오죠.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야. 이게 평균과 분산의 원리죠. 근데 평균과 분산의 원리는 수익이 동일하거나 위험이 동일한 경우에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달라도 판단할 수 있죠. 그 경우의 수가 하나는 수익이 커. 위험도 작아. 다른 하나는 수익도 작으면서 위험은 더 커. 그럼 우리는 둘을 망설이나요? 수익이 크고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나요?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평균과 분산의 원리는 평균의 기대치가 동일하거나 표준 편차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그러면 걔는 X인 거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의 원리로 투자 결정 못하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인 거야. 수익도 크면서 위험도 크고 수익도 작으면서 위험도 작으면 위험과 수익의 반비례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 근데 수익이 커졌다고 마냥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게 위험이 더 커졌으니까. 위험과 수익은 서로를 까부시는 관계에 있다. 얘를 뭐라고 했죠? 상세 관계.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는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지 반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제 두 개의 투자안이 있는데 그 두 개의 투자안이 이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자, 잘 보세요. A 투자안과 B 투자안이 있는데 A 투자안, B 투자안이 수익이 있고 위험이 있어요. 이때 각각 수치가 얼마냐면 얘가 수익이 10이고 얘가 위험이 5래요. 5. 그리고 수익이 20이고 얘가 얼마가 되냐면 자, 4면 안 되고 나눠지는 걸로 할 거예요. 24고 얘가 8이에요. 8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A 투자와 B 투자를 평균과 분산의 원리로 투자 결정할 수 있나요? 없죠. 왜 없어요? A 투자가 수익은 더 작죠? 위험도 더 작죠? B는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죠? 한 놈을 한 놈이 지배하지 못해요? 그럼 이때 평균과 분산의 원리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사용하는 게 무슨 계수였죠? 네 글자. 그렇죠. 변이계수였어요. 변이계수. 이게 변동계수라고도 나오죠?
그럼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상하게 변하는 것? 변한다, 이상하게. 예상한 평균 수익이 이상하게 변하는 게 위험이죠. 그래서 위험이 주인공이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럼 얘를 뭐로 나눠요? 수익으로? 그럼 결국은 얘는 수익을 1로 일치시켰을 때 위험의 크기죠. 그럼 위험의 크기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작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변이계수가 작은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변이계수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한다 그러면 안 되죠. 위험을 수익으로 나눠야지. 그럼 얘는 2분의 1이죠? 0.5죠? 그럼 얘는 위험을 수익으로 나눠야죠? 나오는 순간 그냥 깔아주라고요. 위험 밑에다 짝대기 짝 수익을 땡겨주라고. 그럼 24면 얘는 3분의 1이죠? 0.333. 뭐가 더 작아요? B가 작죠. B를 선택해야지 A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됐어요?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개념. 그 다음 또 하나. 1,000원이 있습니다. 1,000원이 있어요. 400원이 있어요. 1,400원이 있어요. 1,600원. 1,600원. 그리고 2,000원이 있어요. 2,000원. 그리고 얼마가 있냐면 2,200원. 2,200원이 아니라 1,800원. 지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2,200원이래요. 그러면 얘 둘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둘이 주어졌어. 각각 50%래요. 호황일 때, 불황일 때. 각각의 기대 수익이 이렇대요. 그럼 평균이 이 금액이겠죠? 맞나요? 둘 더해서 50%, 2분의 1 하면 1,000원 나오잖아요. 이 둘 더하면 4,000원을 2로 나누면 2,000원이죠. 확률이 50%일 때.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얘들이 수익이죠. 그럼 수익으로부터 벗어날 확률이 위험인가요? 그럼 우리는 분산의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도 우리는 뭐가 더 위험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이 둘 중에? 얘는 600 차이 나죠? 얘 이쪽으로도 600 차이 나죠? 얘 200 차이 나죠? 200 차이 나죠? 뭐가 위험이 더 큰 거예요? 위에 게 큰 거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위험과 수익을 판단하는 방법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평균과 분산의 원리로 투자 결정 못할 경우에 사용하는 게 변이계수였죠. 변이계수가 큰 걸 쓴다, 작은 걸 쓴다? 작은 걸 선택한다. 변이계수는 위험의 크기다. 자, 제가 적어볼 테니까 만나보세요. 변이계수는 위험 1단위당 위험 1단위당 수익의 크기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저는 이렇게 읽는다고요. 변이계수는 수익의 크기라고 얘기한 거죠. 이 문장, 변이계수는 수익의 크기라고 준 거잖아요. X지? 무엇의 크기라면서요? 위험의 크기. 그러니까 수익 1단위당 위험의 크기겠죠. 근데 단위당이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얘가 틀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변동계수라고도 얘기하고 뭐 다른 내용, 분산계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무조건 변이계수로 준단 말이에요. 괄호라도 준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개의 투자안이 있는데 선택 못해요. 지배 원리로 선택을 못하는 거야. 그럼 한 놈을 집중해서 투자 못하면 그때 나눠서 투자하면 되죠. 분산 투자. 그게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수익을 키우는 거다, 위험을 줄이는 거다? 위험을 줄이는 건데 위험의 종류는 크게 둘.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이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이었죠? 그 개별 투자에만 영향을 끼치는 건 걔를 피하면 분산시키면 피할 수 있죠. 그게 우산 쓰면 B는 피할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데까지 줄여서 얼마까지 줄이는 것? 0까지 줄이는 게 목적이죠. 비체계적 위험을. 그럼 결국은 시장의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되나요? 얘 더해서 둘이 얘인데 얘가 0이 되면 이 둘이 같아지는 거죠. 이 내용이 되더라. 그래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체계적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걔는 X죠.
얘는 죽어도 못 줄이죠.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네, 그 내용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정리되셨어요? 그런데 이때 각 투자한들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유사성을 따졌던 계수가 있죠. 상관관계와 관계 있는 수잖아요. 그게 무슨 계수? 상관계수. 아, 진짜로 그 이름이 그래서 상관계수라고요. 그럼 상관계수면 이 상관계수는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자, 낮을수록 좋아요? 0이 좋아요, 마이너스 1이 좋아요? 마이너스 1이 좋죠. 그 이유는 얘 평균이 있는데 평균이 있어요, 평균. 그럼 평균은 예를 들어 두 개의 자산을 놓고 평균을 놓은 거죠. 평균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데 A가 떨어졌어. A가 5%가 떨어졌어요, 수익률이. 5%가 떨어진 거야. 그러면 B가 가만히 있으면, 변동이 없으면 얘 5%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평균 내면 뭐 2.5% 뭐 이렇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상관계수가 0인 거죠. 얘가 떨어져도 얘는 가만히 있으면 상관계수가 빵이잖아요. 빵. 그런데 B가 똑같이 5%가 떨어졌어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수익률의 움직임의 유사성이 플러스예요. 그것도 크기가 똑같죠? 그럼 플러스 1이죠. 그럼 얘 떨어졌을 때 얘도 똑같은 정도가 떨어지면 한 곳에 집중 투자한 것과 똑같잖아. 그러니까 위험 분산의 효과는 제로죠.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하나도 못 줄이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얘가 떨어지니까 얘가 올라가요. 하나가 떨어지니까 다른 건 올라가, 수익률이. 그럼 평균을 낮출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인 게 더 좋은 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때 정확히 얘가 5% 떨어지니까 얘가 5% 늘어. 크기가 같죠? 반대로 움직이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애들로 투자를 하면 하나에서 떨어지면 꼭 그만큼 보전이 된다고요. 다른 것에 올라서. 그러니까 안정된 평균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다 제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값을 갖는데 언제가 제일 좋다?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좋다? 0이 좋다? 마이너스 1이 좋다가 이해되세요?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좋다? 같은 방향? 반대로?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돼요. 됐나요? 돼야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질문.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지배 원리에 의한 포트폴리오예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지배 원리에 의한 포트폴리오입니까? 맞죠? 질문. 지배 원리란 어떤 하나가 누가 봐도 다른 하나보다 좋다면 그놈이 다른 하나를 지배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질문. 효율적인 것과 비효율적인 게 있으면 뭐 선택하실 거예요? 효율적인 거 선택하죠. 그러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고요. 그럼 뭔가 똘마니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장이란 말이야.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되셨죠? 그래서 얘를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했던 게 기억나나 보세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걸 거의 대부분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얘는 우상향 곡선이에요? 우하향 곡선이에요? 우상향 곡선이죠? 제가 그린 게 뭐죠, 지금?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효율적 전선이죠. 효율적 프론티어예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전체적인 모임이었죠. 걔가 선 하나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 선상에 아무거나 잡아도 얘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효율적이에요? 그럼 얘가 1이 있어요. 1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얘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인가요? 왜 그렇죠? 아니, 효율적 전선 상에 있으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죠. 그럼 얘가 지배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 지배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똘마니를 거느리고 있는 대장이라고. 대장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얘들은 대장들의 모임이야. 돼야 돼요. 그 다음 2가 있어요. 그럼 2도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왜? 효율적 전선상에 있으니까. 그럼 1하고 2의 차이는 1은 뭐도 작으면서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죠. 그럼 2는 수익도 크면서 위험도 크죠. 그럼 한 놈이 한 놈을 지배하지 못하죠. 얘들은. 그러니까 대장들끼리는 서로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 투자자가
A라는 투자자가 나왔어요. A라는 투자자가. 그럼 A라는 투자자는 효율적 전선상에서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일을 할 것이냐 일을 할 것이냐는 지배 원리로 결정할 수 있나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을 그릴 때까지 사용된 게 지배 원리로 대장들만 추려낸 거야. 그래놓고 그 대장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나요? 그럼 위험에 대한 태도가 얘가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보수적이래, 보수적. 그럼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죠. 그럼 보수적이면 뭘 선택해요? 이를 선택하겠죠. 그럼 보수적인 투자자는 대가를 많이 요구해요?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하죠. 더 많이 싫어하니까 동일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요구하죠. 그럼 배가 볼록해졌어.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볼록하죠. 경사가 급하잖아. 그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린 건 뭐예요? 이게 무차별 곡선이죠, 여러분?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뭘 나타내고 있어요?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럼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모임인 효율적 전선 중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최고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뽑아낸다? 맞나요? 그럼 최고 적합한 건 하나여야 돼요? 다수여야 돼요? 최고 적합한 건 하나죠. 그럼 만약에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하면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면 얘도 만나는 점,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이죠. 또 있다고요. 그럼 만나는 점, 만나는 점. 그래서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한다. 꼭 집어 접점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접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외운 게 뭐예요? 무, 효, 접이죠. 접점.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B가 있어요. B는 공격적인 투자자예요. 그럼 위험을 더 많이 싫어해요? 덜 싫어해요? 덜 싫어하죠. 그러니까 대가를 조금만 먹었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완만하죠? 되시나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선택이 되겠죠? B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질문, 이걸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각 투자자별로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이유는 투자자별로 효율적 전선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X죠? 효율적 전선은 똑같잖아. 뭐의 모양이 달라요?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지금 경사도가. 그래서 접점이 다르잖아. 이 무차별 곡선은 뭘 표현한 거죠?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별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하느냐, 위험이 큰 놈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져 있다? 맞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얘를 찍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내용이에요. 얘를 찍었어요. 점을 찍었어. 얘가 C라 이제 3이랍니다. 3. 효율적 포트폴리오인가요? 대장인가요? 얘는 지배하는 공간이 있나요? 얘가 지배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수직을 내려보면, 수직선을 내려보면 얘들은 뭐가 동일해요? 지금 위험이 동일하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4가 있다면 3과 4는 위험이 동일하죠? 근데 3이 수익이 더 크죠? 그럼 동일 위험에서 수익이 큰 3이 수익이 더 작은 아래 것들을 지배한다? 지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얘기한 일 만나보세요.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서 뭐와 뭐만 따져요? 수익과 위험만 둘만 따지고 있죠. 그럼 동일 위험 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판단해야 돼요? 또 위험을 판단해요? 수익을 판단해요? 수익을 판단하죠. 그럼 수익은 위아래로 있어요? 좌우로 있어요? 위아래로 있죠. 그럼 동일 위험에서는 수익을 판단해야 되는데 수익이 낮은 애들을 지배하죠. 수익이 낮은 애들은 아래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지배하는 거죠. 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이번에는 얘 이렇게 수평선을 그렸어요.
여기에 5가 있어. 그러면 3과 5의 공통점은 뭐가 동일해요? 수익이 동일해요. 그럼 동일 수익에서는 위험이 작은 게, 위험이 큰 놈, 오른쪽에 있는 애를 지배한다? 같은 이유로 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다 지배하죠, 지금. 그래서 얘가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실까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이거 함정 파놓으면 정말 골 때려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동일한 수익하에서, 그럼 이제 뭘 봐야 되죠? 위험 봐야 되죠. 그럼 위험은 좌우로 있어요? 상하로 있어요? 좌우로 있죠. 위험이 더 큰 애들을 지배하죠. 위험이 큰 애들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지배하는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나온 걸 바로 판단하실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동일한 수익에서 아래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얘 틀린 거 느껴지세요? 왜 틀렸죠? 얘 동일한 수익이면 이제 위험 따져야 되죠? 위험은 아래 위로 존재한다? 좌우로 존재한다? 좌우. 얘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지배해야지. 네. 그럼 얘가 동일한 위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수익 따져야 되죠? 이게 동일한 위험이었다면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 따져야 되잖아요. 수익은 위아래로 있죠? 수익이 더 작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지배하겠지.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네요. 그러면 다시 여기 효율적 전선상에서는 얘들은 동일 위험에서는 동일 위험에서는 수익이 제일 높은 애들을 찍은 거예요. 동일 위험에서는. 그럼 효율적 전선상에서는 위험을 더 감수하지 않는 이상 더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없네요. 왜냐하면 그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높은 애들만 찍어 놓은 거니까. 그게 대장이니까. 그럼 효율적 전선상에서 더 높은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이 감수하는 게 지금 B였죠. 됐나요? 그러면 질문. 효율적 전선을 그릴 때까지는 지배 원리가 사용된다. 자, 5. 다시 질문 바꿀게요. 대장들을 추릴 때까지는 지배 원리를 사용한다. 대장들을 추릴 때까지는 지배 원리로 지배하는 애들만 선택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지배 원리고. 네?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을 그릴 때까지는 지배 원리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지배 원리에 의한 포트폴리오가 효율적 포트폴리오잖아. 그래서 걔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는 얘들은 서로를 지배하지 못하죠. 대장들은. 성격이 다 다른 대장들이잖아. 그럼 그 대장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는 건 투자자에게 달려져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 다르다? 위험에 따라 다른 거지. 그게 포트폴리오 이론의 끝이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15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투자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이게 분산시킬수록이죠. 투자 금액을 늘려야 돼요? 바구니 수를 늘려야 돼요? 바구니 수. 구성 자산 수를 늘려야 위험이 분산되죠.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틀렸죠? 비체계적 위험이죠. 1번이 답. 정말 쉽죠? 기출문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할 때 정말 모르겠으면 네가 하는 거 정말 모르겠고 나는 정말 양을 줄여줘. 그럼 기출만 푸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점수를 안정적으로 높게 받고 싶어. 그럼 예상 문제 지금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는 거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자산 간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자, 여러분. 구성자산 간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 경우. 맞아요? 위험 감소의 효과가 크죠? 3번.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위험 수준에서 수익이 제일 높은 애들의 집합이다. 맞죠? 지금 그 얘기라. 4번. 효율적 프론티어의 우상향에 대한 의미는, 효율적 정선이 우상향하는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5죠. 아까 설명을 잘한 것 같아. 이해를 많이 잘하고 있어. 5번.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투자 이론이다. 위험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X라고요. 16번. 얘도 기출문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여러분, 물가 상승도 또 있었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거나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자율 상승이 있었죠. 걔가 체계적 위험 3총사였잖아. 그래서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여기까지 맞아요.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틀렸죠?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해도 줄지 않죠.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지금 플러스 1보다 작은 거죠. 그럼 결국은 어느 정도의 분산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플러스 1이면 분산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X죠. 네. 이게 왜 틀렸는지 이해되셨어요? 아니,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얘가 5% 떨어졌는데 얘도 5% 떨어지면 집중 투자한 것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아니, 지금 플러스 1이죠. 같은 방향에 똑같은 크기. 근데 얘가 1보다 작대요. 그 말은 얘가 5%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4%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그럼 여기다가 집중 투자한 것보다는 위험은 줄었죠. 지금 그 얘기랑.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만약에 플러스 1인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5라고요.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갖는데요. 틀렸죠. 음의 값이죠.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지죠.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최적 포트폴리오다. 무효점만 외웠으면 이 문제 풀겠네요. 4번이 맞죠, 지금. 네.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틀렸죠.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야죠. 17번.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가장 좋은 건가요? 네. 개별 자산과 관련된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한 제거가 가능할 수도 있다. 맞죠? 2번. 서로 다른 두 투자 대안 중 어느 일방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크거나 작으면 얘가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인 투자안들이란 얘기죠. 네.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아까 봤죠? 그래서 변이계수가 큰 걸 선택한다, 작은 것? 그렇죠. 작은 거 선택해요. 3번. 변이계수란 표준 편차에 대한 수익률의 값으로 제가 무엇무엇에 대한 무엇무엇의 크기다 그러면 분수라고 그랬죠? 걔 분모분자 뒤집어 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랬죠? 여러분, 무엇무엇의 대안이 얘가 분모인 거 아세요? 잠깐. 별게 다 걱정스러워요. 얘는 4에 대한 3의 크기인가요? 4에 대한 3의 비율인가요? 맞죠? 3을 4로 나눈 값인가요? 네? 3이 4에서 차지하는 비율인가요? 이게 다 분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3에 대한 4의 크기다 그러면 X죠? 여기 보세요. 변이계수란 위험이 분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표준 편차가 분모로 들어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틀렸죠, 지금. 그리고 변이계수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다는 건 맞죠. D는 맞는데 분모 분자를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 문제를 풀었다, 받아들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근데 보기 중에 무엇무엇에 대한 무엇무엇의 크기가 있다. 그럼 걔를 꽉 짚고 신의 가호를 비는 거죠.
그만큼 확률이 높다고. 그만큼 분모 분자 뒤집는 걸 문제에서 좋아해요. 출제자가. 왜? 이론의 여지가 없이 틀린 문장이 돼버리니까. 이의 신청 걸리는 게 제일 싫단 말이에요. 4번. 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 편입되면 얘 구성자산수 늘렸죠, 여러분? 그럼 얘는 위험분산 효과가 얻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요. 근데 부동산 중에 자, 여기 응용.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크기를 줬는데 A 부동산은 얘들과 상관계수가 플러스예요. B 부동산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야. 그럼 뭘 편입시켜야 돼요? B. 그렇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게 좋다며. 그네. 5번.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무효접이죠? 최저 포트폴리오 선택된다. 5. 18번.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자산 3분법은 여러분 전통적인 투자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세 가지죠. 주식, 부동산, 예금 투자예요. 질문. 부동산 투자는 안전성이 떨어져요? 아니죠.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떨어지는 건 뭐예요? 환금성이 떨어지죠. 그럼 예금 투자에서 제일 떨어지는 건 수익성이 낮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떨어지는 건 안전성이 떨어지죠.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세 군데에 나눠서 투자했대요. 그러면 자산 3분법은 얘를 33.3%, 33.3%, 33.3%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세 군데에 나눠서 투자했으면 돼. 지금 뭐라고 얘기해서 틀린 거예요? 동등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분산기법이다. 그래서 X라고요. 네. 그 다음 2번.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비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X죠. 체계적 위험에 영향을 못 주겠죠. 3번. 구성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 동그라미 얘가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3번이 맞겠네요. 4번.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용이해져요? 용이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부동산이 들고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지역별로 국지화되죠. 그럼 부동산을 살 때 상가 건물을 서울에 상가 건물을 사고 부산에 사고 대구에 사고 광주에 사면 서울 떨어져도 대구 광주는 살아남을 수도 있죠. 위험 분산의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네요. 그 다음 5번. 상관계수의 값이 클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커진다? 질문. 여기 잘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상관계수 값은 플러스 1의 값을 갖는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중에 뭐가 커요? 아니. 위험 분산의 효과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숫자. 플러스 1이 큰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잖아. 그래서 가끔 마이너스 500과 플러스 1 중에 뭐가 더 커요? 플러스 1이 더 크죠? 네?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값이 클수록 위험 분산의 효과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잖아요. 됐죠? 네. 힘들면 좀 돌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너무 잘 가죠? 지금 제가 투자론 부분에서 다른 때 설명할 때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몰라서 그래. 중요한데 거기까지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부딪히셔서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진돗개처럼 진도를 나가야 돼, 원래.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19번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 풀게요. 10분간. 쉬세요. 집에 가지 말고. 졸더라도 여기서 조세요.